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부모를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만 행복하게 함께 나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의 소나기는 딱 저희 세대 부모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로 저희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저 부모와 그 자식 간의 얘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습관성인 것 같아요. 나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브레이크가 자꾸 풀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김정아 씨는 지금 그 자녀분이 좀 어리잖아요. 네네. 해달라는 거 대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편이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따가 안 돼 그러시면서 해주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또 안 해주고. 일관성이 압니다. 네. 일관성이 압니다. 네. 우리 크리스 존슨 씨는 아마 해달라는 대로 100%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태어난 아기가 며칠째? 지금 5일차 아빠니까 토요일 날 태어났어요. 네, 5일 됐습니다. 지금 걔는 그냥 배고프면 우는 애거든요. 네. 네. 뭐 배고프면 울고, 네. 그 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네. 자고, 그 다음에 또 울고, 먹고, 자고, 싸고.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쉬울 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애가 덤빌 거예요. 아니 왜 더 어려워져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지금 치열합니다. 일단 말이죠. 먼저 이호선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내 새끼 아침 굶지 말고 많이 남겨서 먹어. 요양원이 어디가 어때서? 어떻게 그런 데를 보내?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어야 한다.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자처럼 우리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자식들도 욕망이 있구나. 나도 욕망이 있구나.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두 팔을 벌려서 제가 보통 제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몸이 이래도 제가 20대에는 몸무게가 42kg.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으신데 제가 뭐 계속 42kg는 아니었고 딱 3년만. 네, 3년만 45kg였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도 이 결혼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8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8평. 8평. 결혼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이 남자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제가 그랬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와라. 그랬더니 진짜 못 만들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겨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15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5평 살아보셨어요? 아유, 왜 15평은 너무 좁은가요? 15평을 딱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바로 이사를 갔어요.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숨바꼭질이고 자식 없어요. 나와! 다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서 저희 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고 그들 저희가 32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림살이 많이 늘었죠. 왜 이렇게 늘었는가? 그때 맨몸으로 왔던 저희 남편은 이때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건 다 누나 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저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저희 큰아이 또 그 밑에 둘째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 겨털 나고 수염이 나고 그럼 막 덤비고 서로 다투고 이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넓은 집으로 갔어요. 48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
전세로 딱 갔는데 전세거나 말거나 48평 살아보셨어요? 이야, 제가 살아봤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묵고 가야 돼. 야, 이게 무지무지 넓더라고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8층이죠, 확장했죠. 그래도 거기가 너무 좋았지만 주인이 나가래요.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고 급하게 알아봤더니 딱 한 채가 났더라고. 53평이. 이야, 월세 그건. 월세. 어디에 살아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53평 살잖아요. 집에서 길을 잃어.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막 너무 넓어서 길을 잃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25평으로 다시 왔어요. 큰 집에 있던 살림이 다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집이 좁겠어요. 짬날 집에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입구부터 막 요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들 제가 처음 시작했던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아동기를 보내고 23평처럼 청소년기를 통과해서 32평처럼 우리는 청년기를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48평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중년기는 시작이 되었고 아마 내 중년기는 53평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했을 거고 그리고 수축의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는 25평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중년기 53평처럼 살아갈 꿈을 가지고 있던 중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한번 혹시 털썩 무너지더라도 괜찮아요. 왜? 아직 젊으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미국의 로아 칸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에 있는 노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가지 요소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질병 없고 그리고 장애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다. 우리 이용료 씨. 네. 네. 왜 놀라세요? 네. 혹시 혈압 있으세요? 혈압? 혈압 그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질병은 때가 되면 우리를 의사와 관계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장애는 우리와 상관없이 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 목줄을 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행복하게 늙어간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질병 이런 신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정신도 좀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성공적 노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적극적 인생 참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온 연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연구는 미쿡의 연구예요. 미쿡.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적으로 늙고 행복하게 늙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4번째 요소가 나왔어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그 얘기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모 자식 관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중대한 과업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편치 않네요.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작년에 저희 애 아빠가 저희 딸 탁 앉히고 저희 아들 딱 앉히더니 저희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나 너는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지가 어떤지 아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대답해요. 네. 꼭 이렇게 대답해요. 조금 있더니 저희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이나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야, 지금 뭐 웃고 계시지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아들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작년에 중2였잖아요. 중2병이라고 아세요?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는 중2병. 네, 저희 아들이 지 아버지 질문이 딱 끝나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쓱 쳐다보더니 얘가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야, 이게 죽으려고.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 유언장을 매번 다시 씁니다. 작년 하반기 유언장에 그 자식 이름은 뺐어요.
맺는데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 노릇인가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내려오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식들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 털어주고도 절대 보상은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온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신화라고 불러요. 이 신화 중에서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따로 부모 신화라는 말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신화가 있죠. 가장 첫 번째,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어야 한다. 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건 걔네 거야.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면 자식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이미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니야. 왜? 이미 당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잔인한 배신자처럼 우리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뿐이죠. 이 세상에 4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표정을 보니까 우리 집에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뭐라 그러냐? 엄친아라 그러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집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엔 엄친아가 있습니다. 엄마 친아들. 네. 핏줄로 승부하는 아들이 있고요. 뭐 하여튼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드물어요. 세 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아프지는 않아.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억수로 처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들이라고 쓰고 식충이라고 읽잖아요. 정말 밥 많이 먹습니다. 최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4번째 최악의 자식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비 닮은 놈이고요. 이렇게 4종류의 자식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런 숱한 이야기들 중에도 우리는 늘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괜찮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든 우리하고도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 커가는 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고 결국은 나는 괜찮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네모를 채우랍니다. 그 네모가 바로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면 된대요. 미국의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어떻게 인간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놨죠. 에이브러함 매슬로우 만나보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매슬로우가 뭐라 그랬냐? 모든 인간은 다 욕망이 있고 인간의 욕망은 총 5개의 단계를 갖게 되는데 1단계가 기본적으로는 생리적 욕구라고 불러요. 먹고 자고 싸고 뭐 부부 생활하고 이런 성적인 욕구까지 포함한 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 바로 위에 세 번째 욕구가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욕구가 채워져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너무 간절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존경의 욕구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남을 존경하고도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고 괜찮다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90%의 인간은 이 4번째 욕구, 자기 존경의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만 한가 가만 봤더니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구나. 부모도 사랑받고 싶고 부모도 내 아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고 엄마 잘했어. 아버지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이리 좀 와봐. 정말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자식들도 욕망이 있구나. 또 하나, 나도 욕망이 있구나. 자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린 뭘 했는가? 사랑한다 말했고 그 입에 밥을 넣어줬고 그 아이가 클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그게 아이의 욕망을 채워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는
부모의 욕망을 말할 세상이 되었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기간이 최소한 55년이에요. 이렇게 최소한 55년에서 75년 동안 부모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이 간절한 욕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신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신화를 깨고 실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도 말할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두 팔을 벌려서 안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빈자리가 있어. 나도 사랑이 필요해. 그 빈자리 네가 좀 와줘. 나를 좀 도와줘. 부모지만 나 약하다. 이걸 보여주어야 자식들이 비로소 엄마, 아버지 하고 그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엄마 한번 안아주고 아버지 한번 안아달라고 그 팔을 용기를 내어서 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효선 교수의 아주 명쾌한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나보다 말 잘하는 여자 처음 봤어요. 아주 맥을 정확하게 탁탁 잘 짚어주셨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만 아직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를 안아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들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보인다는 건 그 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는 거는 저도 잘 안 울어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는 잘 안 울어요. 네. 오히려 목욕탕 가서 혼자 울어. 이 자식들이 요새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괴로운 건 혼자 참고 즐거운 건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늘 괜찮은 줄 알아. 부모는 늘 강하고 굉장히 씩씩하고 다 견뎌내고 안 먹고도 배부르고. 제가 안 먹어봤는데 배고프거든요. 배가 고파요.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부모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크리스 씨는 그 오일된 아기한테 자기 속마음을 보여준 적 있나요? 웃는 거요? 아직 보여준 적 없습니다. 네. 이효선 교수는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감정 표현을 지금 중고등학생이라 그랬죠? 네네. 네. 어려서부터 저희 애들이 굉장히 고달프게 컸어요. 네. 엄마가 짬만 나면 난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답을 내라. 그럼 애들이 한 5살쯤부터 말을 좀 잘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삶 속에 자녀들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녀들의 삶 속에 부모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기쁜지 슬픈지를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돌 같아요. 돌. 그런데 저희 엄마는 네가 세상에 최고가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모든 말마다 엄마는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머리를 만지면 너는 여기가 비단 같다. 어깨를 만지면 어쩜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하냐. 다리를 만지면 이만한 다리 없다. 늘 어디를 가나 저한테 모든 직유법, 은유법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값진 사람으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아마 지금의 이런 힘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리면 아마 제 기억이 딱 한 번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버지 그것도 나 때리고 미안하니까 한 번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강제로라도 자주 안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하라 그러면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아주려 그러면 지도 못 이긴 척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아줘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이거 있죠 왜? 기분이다. 지금 이용렬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전혀 나를 만지지 않고 한 번밖에 안 만졌지만 그것도 때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한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 확실하진 않아요. 내 느낌이야 느낌. 괜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예리하게 찝어내나 그래? 그런데 이제 이용렬 씨만 해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온도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하시는 게 결국은 그런 가족 간의 스킨십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최고의 추억이에요. 서로 끌어안고 이러기 위해서는 찡그리면서 이러진 않거든요. 살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웃으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우울증 걸릴 때 세로토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세로토닌도 안정화시키고 행복의 절정이라고 하는 엔돌핀의 수치까지 올리면서 최고의 쾌감과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미국에서는 대부분들 18살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는 그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그렇죠. 한국에 와서 많이 놀러 온 게 그 한국 친구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같이 홈스테이 생활했는데 부모님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깨워주시고 저를 깨워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아침 식사도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아니면 잘 갔더라고 이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절대 안 해주셨거든요. 네네. 우리도 안 끼워줘 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학교를.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요즘에 뭐 신세대 엄마들 보면 정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하는 엄마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친구 아들을 참 잘 길렀어요. 의사예요. 얼마나 자랑 많이 했는지 몰라. 걔는 막 시험지 가지고 다니면서 100점 맞은 거 막 우리 보여주고 이랬어요. 그럴 때마다 난 우리 아이를 그냥 한 대 죄질르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같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거기는 뭐 어떠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데가 좋고 어디 리조트가 좋고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또 쪼로로로 그리 가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챙기게 되면 아이들은 그때그때 편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그 아이들은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독립성이 떨어진 아이들은 늙음하게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딸 있잖아요. 신생아. 5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 세상으로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5억이요. 5억? 네네. 1억, 2억, 3억, 4억, 5억? 맞습니다. 네. 5억. 누가 지어줬어요? 5억. 그 와이프가 태몽 꿨대요. 길 가다가 5억을 주셨대? 이렇게 나무 밑에서 주웠던. 그래요. 그 5억 되게 국제적인 5억이었어요. 국제적인 아주 여러 배가 있는. 애 이름을 그냥 되는 대로 짓는군요. 그런 셈이죠. 신생아니까 네네. 우리 애초부터 그 욕망을 100% 채워주지 않고 아기가 울 때가 있잖아요. 5번 울면은 그중에 한 번은 한 번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한 일 하고 그다음에 4번 이렇게 봐주면은 그거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를 봐주면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되게 똑똑하거든요. 우리 딸이. 5일 됐는데. 굉장히 좋아요. 5일 됐는데. 5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IQ 검사했어. 5일 되게. 딱 울면은 자기가 알아요. 울면은 하나도 안 배고파도 막 우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봐주면은 계속 울어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키울 때 다 학습의 결과예요. 내 아이와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가에 따라서 아이는 규칙 속에서 건강한 자기 패턴을 찾게 되고 부모는 또 그 가운데 양육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관성 있는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규칙은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또 하나 부모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양자가 다 안전한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5일 만에 육아의 달인이 되셨어요. 벌써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말이죠. 오늘 오신 방송객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OX판을 한번 나눠드렸죠. 지금 내 자녀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 아하. 안 주는... 정기적으로 주는 분이 조금 더 적군요. 네. 아이들에게 용돈을 단 10,000원이라도 그럼 애들이 그래요. 너무 적어서 못 드려요. 적어도 상관없다. 5,000원 그러면 5,000원도 괜찮다. 10,000원도 괜찮다. 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받으시면 되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아무리 적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면 아마 깜짝 놀랄 만큼 감동하실 거고 그게 바로 이 자녀로서의 마음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돈은 되게 맛있어. 근데 한 번 주고 입 닦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거? 저희 지금 우리 큰 아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딱 한 번 주고 끝나네요. 그렇게 입을 닦는 경우에는 다시 그 입을 열 때까지 계속 해야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더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건 강요하지 마.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떡하죠? 그건 강요야. 얘기하시면. 왜냐면 걔네들도 크는 동안에 우리한테 삥 뜯듯이 가져갔거든요. 완전히 갈취하듯이 가져가고 안 주면 오히려 왜 용돈을 안 주냐고 왜 옷을 안 사주냐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왜 용돈을 안 주냐고. 야 큰애야 적들어도 주라. 아니 5만 원만 주라. 5만 원만.
부모 자녀 소통 필살기. 네, 자, 네. 소통의 비법인데요. 네. 3번부터 먼저 볼까요? 네, 볼까요? 네, 3번부터. 네. 미소 프로젝트. 네, 미소 프로젝트. 이게 심리학에 보시면 실험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앞에 웃는 사진이 싹 지나가면 내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찡그리는 사진이 싹 지나가면 내가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나도 모르게 움직인다라는 실험을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교수가 했는데, 리촐라티 예, 했는데 이 리촐라티 교수 실험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머리, 뇌 안쪽에 측두의 바로 안쪽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그게 사람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아내 옆에는 웃는 남편, 웃는 남편 옆에는 웃는 아내, 웃는 부모 밑엔 웃는 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한데 21일이면 3주죠. 이 3주 동안 집에 가셔서 딱 한 명만 고르세요. 가장 쳐다보고 웃을 일이 없는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 첫 주간엔 아마 저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하나, 둘, 셋. 다 웃으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웃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3주간 진행하시잖아요. 3주 뒤에 그 어색함을 극복하고 나면 3주 뒤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왜냐? 나를 쳐다보고 생전에 웃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던 그 아이가 여러분들 쳐다보고 어떻게 하고 웃게 될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네.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 네. 서로 더 얄밉게 되지 않아요? 얄밉게 되는 경우에는 상담실로 오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상대방의 진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속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죠. 저는 이거 정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생각이 될것 들어요, 같습니다. 저도. 예. 네. 자, 다음. 두 번째. 전화요법. 네. 보통은 이제 애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님들이 더 많이 전화를 해요. 너 잘 지내냐? 너 어디서 뭐하니? 너 밥 먹었니? 제가 다른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일주일에 어느 시간이 제일 편하니? 왜요? 금요일 날요. 금요일? 그럼 몇 시가 제일 편하니? 뭐 한 7시요. 그래? 그러면 알람을 좀 맞춰줘. 7시에 알람을 맞춰서 알람이 울리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왜요? 이유 없어. 이유 없어. 그냥 네 강.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네, 강. 그러면 전화 통화는 몇 분이냐? 3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자식 노릇을 하게 만들고 싶고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분이라면 아이들 일상에 부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들어가 있는 시간은 불과 2분이면 됩니다. 알람이 울리고 전화벨을 누르고 30초 안 되는 시간 통화하고 다시 끊고 또 전화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가 보통 2분인데 그 2분을 하시는 분은 평생 내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노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러면서 또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자기를. 예. 근데 사실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유 목소리 좋네 끊자 이거를 먼저 끊자를 먼저 해버리면 내가 좀 덜 섭섭해요. 걔가 먼저 엄마 나 바빠요 이러면 내가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휙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끊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바쁘시니까. 그럴 때 되게 섭섭해요. 아니 크리스 아버님은 한국 아버님 같아요. 안아주지도 않고. 전화도 빨리 경상도 분 끊으시고. 같으세요? 혹시 경상도에서 이민 가신 분 아닌가 봐 보세요.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야 차라고.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소통 필살기 첫 번째입니다. 네. 짠. 60대 60대 120. 이거 뭐야? 60, 120 원칙인데요. 불평은 60만 하고 네. 칭찬은 120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게 120인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걱정하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60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지키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을 막 해줘서 바로잡는 게 120이면 더 존경을 받을 것 같죠.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못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즘 황혼휴가 때문에 자녀들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벌이 부부 가운데 51%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바,
할마. 네, 이런 신조어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여쭤보시면 정말 애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공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요새는 싫기는 싫은데 자꾸 애를 맡기니까 애 안보기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네, 손주 안보기 3종 세트. 가장 첫 번째가 틀니 빼고 이 밥을 오물오물 씹어서 침이랑 잘 섞어가지고 애 먹이기.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주는 안 되고 걸레로 애를 얼굴을 씻겨주는데 입 안개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보는 데서. 며느리가 꼭 그 앞에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글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욕 받아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응? 욕 받아쓰기. 그래서 이제 뭐 그 심각한 욕은 아니지만 뭐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예 중에 하나 니미럴 뭐 이런 거 이렇게 받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네. 그 손주 육아 우리 저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 야 안 봐 그러면서도 지 자식을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봐주게 되는 게 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등 없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걸 조금 이렇게 명쾌하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손주를 보실 거면 사업처럼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아이를 맡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 이건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시간 규칙 지키시고요. 몇 시에 데려다 놓고 또 몇 시엔 꼭 데려간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를 안 데려가거든 현관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두 번만 그러면 반드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돈 약속. 아무리 적더라도 또 아무리 껄끄럽더라도 처음부터 약속을 딱 해서 그게 많던 적던 그걸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처음에 딱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사실은 편지를 쓰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일종의 계약서로. 아가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내 품에 안겨주고 또 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 네가 한 달에 나한테 7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 정말 고맙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 맡기면 저녁 8시에는 해가 서쪽에 뜨더라도 다시 데려간다고 했지? 정말 너는 효부구나. 이 약속을 깨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관계는 계속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애는 현관에 있는 거다. 현관에 있는 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며느리에게 전해주시면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거를 찍어서 아니요 휴대폰으로 요새는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찍어서 장기 보관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얘기 뭐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마디로 뭐 어떤 관계일까요? 예전에 우리 친구가 사과가 비쌀 때예요. 껍질을 까서 껍질을 맨날 이렇게 먹었대요. 속에 그 살을 아까워서. 근데 손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사과를 까니까 벙벙벙 애가 키면서 껍데기를 갖고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엄마는 그런 사람인지 알지 않게 엄마도 정말 안아줘. 아까 같이. 엄마도 힘들어. 엄마한테 이제는 네가 줘야 돼. 엄마가 보약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엄마가 연습해야지 자식은 그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사랑에서 20%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하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20%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계신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 아이에게 사랑을 덜 주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나친 사랑은 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에너지의 20% 정도를 나를 위해서 쓴다면 아이는 엄마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될 거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아이에 대해서 건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 20%로 남은 우리의 노후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겠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부모 돼봐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정말 되어보지 않고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죠? 부모 되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노래 나온 김에 우리 저 출연자하고 우리 다 일어섰어서 또 진짜 우리 저 강변가요제 나갔다 떨어졌다면서요? 대학가요제죠. 대학까지 나갔다 떨어졌대요. 예선 탈락. 그러니까 선창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래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가 감옥에 미치겠어.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내는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고 싶은 게 잘못됐나요? 남편이 외로운 게 잘못됐나요? 임미숙 씨한테 쓴 각서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데 각서를 쓰면 기분이 좋아. 키 얘기는 잘못하셨어요.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나는 멀뚱히 커.